안녕하세요. 2022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지나고 2022년 하반기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시간이 무섭도록 빠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40대 후반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이런저런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또래보다는 확실히 돈이 많은 자산가이기는 해요.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단명하고 그들이 누렸어야 할 제복을 제가 다 받아먹고 산다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농담하듯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네요. 하지만 이제는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는 말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 생사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말조심을 하려고 해요. 아무튼 저는 어려서부터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게 좋은 환경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다 어머니의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많은 부를 축적하셨어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외로움을 느낄 새 없이 자랐습니다. 지혜야, 그 공부하느라 힘들지? 오늘은 학원 땡땡이 치고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 학원 땡땡이라니 안 돼요. 하루만 빠져도 진도 따라가기 어렵다고요. 저 이제 입시 얼마 안 남았는데 유혹하지 마요. 한창 대학 입시 준비에 예민하던 제가 아버지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면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한테 한 방 먹었네. 그래도 쉬엄쉬엄 해. 그러다 쓰러질라. 아빠가 너 좋아하는 백화점 초콜릿 사다 줄까? 오, 초콜릿 좋아요. 엄마랑 가서 너 좋아하는 쿠키도 사올게. 네, 두 분 데이트도 하고 오세요. 공부에 열중하던 제가 아버지와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어머니도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지혜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우선인 거 알지? 공부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기.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저 제가 가고 싶은 대학 꼭 가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효도할 거니까 지켜보세요. 아유,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할까? 저는 운이 좋게도 부유한 환경에서 다정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덕분에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결국 원하던 대로 저는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며 동아리 활동도 하고 즐겁게 보냈어요. 대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스펙을 쌓고 나서 졸업하고는 바로 원하던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앞날에 정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 합격 소식을 들으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멋있다. 어쩜 이렇게 멋있니? 아빠가 선물 하나 샀어. 자! 이게 뭐예요? 차키? 응, 우리 검소한 딸 20살 되자마자 운전면허 따고 지금까지 아빠가 타던 옛날 차 끌고 다녔잖아. 이거 국산차 중에 제일 좋은 차인데 이 차 타고 좋은 데만 가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바랄 게 없겠네. 와, 아빠 고맙습니다. 저도 돈 열심히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사랑해요. 호강? 이미 호강시켜주고 있는데. 그래. 우리 딸, 아빠도 우리 딸 사랑해. 그때는 아버지와 저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드리자면 아버지는 제가 입사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어머니와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왜? 우리 아빠가 왜?
지혜야, 이거 꿈이지? 너희 아빠가 왜 죽어? 왜? 지혜 아빠, 일어나! 당시에 저도 저였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듣고 졸도를 하신 후에는 장례식을 치르며 실어증으로 말씀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옆에서 저는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마저 정신줄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하지 않던 어머니에게 자주 말을 걸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엄마랑 나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엄마 옆에는 내가 있잖아. 든든한 딸이 있잖아. 제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넘도록 말씀도 하지 않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며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지혜야, 너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냐. 지혜야, 엄마한테는 정말 너밖에 없어.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나도 엄마밖에 없어. 엄마는 내 옆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줘야 돼? 엄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흘린 그날 이후에는 저와 엄마는 다시 천천히 일상생활을 회복해 나갔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엄마와 저는 서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와 저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을 탐내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 둥, 고급 정보인데 저만 준다는 둥, 친척은 물론이고 가까운 지인까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을 탐냈어요. 하지만 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도 차츰 기운을 차리시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셨어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저와 엄마는 믿을 사람은 서로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지인들도 다 추려지고 정말 세상에 온전히 저와 엄마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악마로 보인다. 어떻게든 우리 재산 뜯어가려고 하는.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 하는 거 봤지? 그런 인간들을 지인이고 친척이라고 곁에 두고 있던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나도 믿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살아요, 엄마? 그래, 지혜야.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도 황달기가 생겨서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요.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그러게, 요즘 많이 힘드네.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 아니야, 이참에 병원 가서 종합적으로 건강검진 좀 받아봐요. 나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괜찮은데 엄마 고혈압도 있고 나 걱정돼. 우리 딸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럼 큰맘 먹고 검사 좀 받아볼까? 응, 내가 바로 예약할게요. 검사 받는 날 나 연차 낼 테니까 걱정 말고 같이 가요. 그날 바로 가까운 대학병원에 건강검진 예약을 해두고 한 달 후에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가서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원망스러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담낭 쪽에 종양으로 보이는 게 발견됐네요. 그 악성인지 아닌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종양이요? 저한테
암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선생님? 네, 지금 뭐 크기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바로 수술 날짜 잡으시죠. 저는 속으로 심장이 덜컥했지만 당사자인 엄마가 너무 놀라시고 걱정하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엄마, 괜찮아. 크기가 작다잖아요. 요즘 암은 예전이랑 달라.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알지? 엄마만 마음 단단히 먹으면 돼. 그래도, 지혜야, 암이라니. 엄마 사실 무서워. 엄마, 약해지지 말아요. 검사 받고 바로 치료하자. 내가 엄마 옆에 있잖아. 기운 내야 돼?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엄마는 담낭, 그러니까 쓸개 쪽에 암 2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받고 난 후에 바로 종양절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엄마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세상에 진정으로 의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 저희 엄마뿐이었는데 엄마마저 하늘나라로 가버리실까봐 속으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엄마의 암 진단 이후에 저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자다가도 3-4번씩 잠에서 깨고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아서 수술 후 경과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는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꽃꽂이 수업을 함께 듣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꽃꽂이 배울래요? 엄마 꽃 좋아하잖아. 그럴까? 엄마는 우리 딸이랑 하는 거면 뭐든 좋지. 그럼 내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저는 동네 근처에 꽃꽂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곳을 발견해서 일주일에 엄마와 한 번씩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처음 수업을 가서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꽃꽂이 수업까지 하는 강사가 여자가 아닌 남자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꽃꽂이 수업을 맡게 된 김종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제가 얼굴이 구분이 안 가네요. 아이고 눈부셔. 그 말을 듣고 거의 중년의 여성분들이 줄을 잃었던 수강생분들이 깨르르 웃으셨습니다.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선하고 잘생긴 얼굴에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겉보기에는 호감형의 미남이라서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네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농담과 함께 수업 분위기를 잘 이끌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함께 수업을 받고 와서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강사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꽃꽂이 배우기를 잘한 것 같아. 엄마 기분이 아주 좋네. 정말? 엄마만 좋다면 나야 다 좋지. 너무 다행이다. 엄마 우리 열심히 배우고 자격증도 따요. 자격증까지? 그럴까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키우시던 화초도 다 시들어버리고 돌보지 않으셨던 엄마는 다시 활기를 찾고 화초도 다시 가꾸시고 나날이 활기를 찾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자격증을 취득하고 꽃가게를 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흐르다가 엄마가 몸이 별로 좋지 않다며 저 혼자 가라고 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어머님은 어디 편찮으세요? 네, 오늘 좀 몸이 무겁다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요. 오늘 이상하네요. 다른 분들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셔서 저랑 둘이 수업하셔야겠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래? 괜히 제가 와서 수업하게 되셨네요. 쉬실 수 있었는데. 제 말에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는 지혜씨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게 둘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미국 대기업에 다니다가 삶의 염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지에서 아등바등 살아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 회사 땡땡이를 치고 혼자서 공원에 갔는데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햇볕은 따사롭게 내리쬐고 꽃을 보니까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바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네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해요. 행복하고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그 마음이 공감이 가서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잘 들어줘서 꽃꽂이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다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 내가 왜 이런 말을 다 하고 있지? 죄송해요.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 다는 모르지만 지혜씨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지금은 나아졌다니 다행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많이 없죠?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 아젤리아인데 이게 꽃말이 평안이거든요. 지혜씨랑 어머님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꽃 예쁘죠? 아이리스 붓꽃이에요. 이건 지혜씨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꽃말들이 예쁘니까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 사람은 예쁜 꽃바구니를 주었고 얼굴까지 살짝 붉어져서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주책 없이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꽃말을 찾아보니 아이리스 꽃말이 좋은 소식, 사랑의 메시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아리송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나를 좋아한다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그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혜야, 꽃바구니 예쁘다. 오늘 네가 만든 거야? 우리 지혜 정말 플로리스트 해도 되겠네. 엄마, 사실 그거 강사님이 나 준 거예요. 오늘 수강생이 나밖에 안 왔더라고. 정말? 강사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찬성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지혜도 연애 좀 해봐야지. 한 달 가까이 지켜보니까 강사가 성격도 밝고 우리 지혜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긍정적으로 잘 만나봐. 엄마. 그리고 저는 그날 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들으시면서 소녀처럼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과 좋게 잘 지내봐야겠다는 결심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꽃꽂이 수업을 들으며 결국 5개월 후에 저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던 날에 그 사람이 저를 축하해 주겠다며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둘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하고 있던 때인데도 그 사람은 제 굳게 건 마음의 빗장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도 편하게 잘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점점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를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수강생으로 이미 저희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저희 엄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항상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저희 엄마에게 드릴 꽃다발을 챙겨주었습니다. 지혜씨,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요. 어머니 안개꽃이랑 장미 좋아하시죠? 매번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고마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요. 제가 조만간 가서 어머니랑 식사 자리 한번 가져요. 저도 오랜만에 어머님 뵙고 싶네요. 어머님이 우리 사귀는 건 아시죠? 그럼요, 강사님. 아니, 종호씨. 얼마나 좋아하신다고요? 와, 정말요? 다행이다. 지혜씨,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요. 그 사람과 사귀면서 정말 어두침침했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연애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밤잠이 많은지 밤에는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별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네요. 아무튼 1년 반을 연애하고 그 사람과 저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던 꽃가게에 예쁘게 꽃길을 만들어 두고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지혜씨, 나랑 결혼하자. 내가 앞으로도 지혜씨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고백에 저는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고 기뻐하셨어요. 지혜야, 네가 짝을 찾게 돼서 엄마는 너무 기뻐. 김 선생, 아니 김서방, 엄마는 대찬성이야. 정말? 고마워요, 엄마. 나 잘 살게. 조만간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날짜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괜찮죠? 종호 씨도 어머니랑 둘밖에 없어서 엄마랑 두 분 친해지면 좋겠다. 에이, 그래도 사돈끼리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무튼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늘에 있는 지혜 아빠도 기뻐하고 계시겠다. 아빠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얼핏 보면 두 사람이 남매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어머님 정말 젊으세요. 종호 씨랑 남매인 줄 알겠어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연인 사이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반가워요, 지혜씨. 지혜씨 어머님도 반갑습니다. 그 말에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두 사람이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근데 사돈, 어쩜 이렇게 젊으세요? 저보다 7살 어리신 걸로 아는데 17살은 어려 보이시네요. 정말요? 제가 사실 피부에 많이 투자를 하기는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피부과 다니면서 시술 받고 관리 받고 그리고 성형외과도 좀 가고요. 나이 들어도 꽃처럼 예쁘게 늙는 게 제 꿈이에요. 그 말에 저와 저희 엄마는 그저 웃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웬일인지 본인 어머니 옆에서 똥 마려운 개 마냥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본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들과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줬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엄마? 아, 그래. 아들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사돈이지만 언니 같아서 하는 소리지. 그쵸, 언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엄마가 당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이로 따지면 제가 언니기는 하니까 사돈. 사돈이요? 아우, 징그러워. 저 그냥 동생이라고 부르세요. 아들도 제가 애인처럼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치, 종호야? 그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엄마, 그만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결혼 그냥 물을래? 귀여운 것. 땀 좀 닦아.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남자친구 얼굴을 정성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친구 같은 엄마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불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돈이 처음 본 자리에서 그렇게 가볍게 굴어도 되는 거니? 엄마는 왠지 기분이 나쁘네. 조금 마인드가 젊기는 하신 것 같은데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응, 아무래도 뭔가 찜찜하다. 엄마는 사실 종호는 마음에 드는데 그 엄마가 참... 그래도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뭐. 엄마가 싫다고 하시면 저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저한테는 엄마가 최우선이에요. 아니야, 우리 딸. 엄마가 괜한 소리 했네. 종호랑 지혜 너만 좋으면 됐지. 시어머니 될 자리가 무슨 그리 크게 상관이 있겠니. 엄마 말 그냥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그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가 결혼 진행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저 모르게 결혼식장을 예약까지 했더라고요. 지혜씨, 내가 강남에 좋은 웨딩홀 예약해뒀어. 거기가 자리가 나기 힘든데 그래도 운이 좋게 예약이 취소가 된 게 나왔더라고. 5개월 뒤야. 좋지? 예식장을 벌써 예약했다고? 왜?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건데 빨리 하는 거 싫어? 그건 아닌데. 상견례 날에 우리 엄마가 실수를 좀 하셨지? 나도 알아. 그날 식은땀이 어찌나 나던지. 엄마가 좀 젊음에 대한 집착이 심하시고 나를 아들보다 애인처럼 생각하고 사셔서 이해해 줄 수 있지? 난 이해하는데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 내가 한번 뵈러 가야겠다. 내가 오해 풀어드릴 테니까 지혜씨는 걱정 마. 나만 믿어. 우리 사랑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안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어서 저는 그냥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내내 찝찝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셨어요. 급기야 예식장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혼을 미루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김서방, 그 사람 미국에서 대학 나온 건 맞니? 대학을 나왔던 아니던 상관은 없지만 너 그 사람에 대한 사실 많이 모르잖아. 엄마는 왜 이렇게 불안하니? 상견례하고 나서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때 순순히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도 마음이 복잡한 상태여서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예민해지고 성질이 나서 엄마에게 화를 내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이미 예식장까지 다 예약해 뒀는데. 나 엄마가 자꾸 이러면 어떻게 결혼을 해? 나 속상해? 안 그래도 마음이 복잡한데 엄마까지 그러지 마요. 지혜야, 아무리 그래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너무 경솔했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엄마! 그렇게 결혼 문제로 엄마와 트러블이 생긴 이후에는 저는 엄마와 대화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남자한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한 탓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일은 제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면서 저는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날도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한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저를 반겨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틀어져도 제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거실로 나와서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건가 하고 안방 문을 열었다가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가 힘없이 축 늘어져서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가면서 불안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엄마는 응급조치를 받고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 그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평소에 앓고 계시던 고혈압이 문제였어요. 급성 뇌졸중으로 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렇게 숨을 거두신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제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가실 리가 없어. 꿈일 거야. 그런 저를 보고 간호사가 뜯어 말렸어요. 보호자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잘 보내드리셔야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싶어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우느라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고 겨우 제 말을 알아들은 남자친구가 병원에 와서 장례식 준비를 대신 해줬습니다. 장례식장에 시어머니 될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내내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됐는데. 엄마. 지혜씨,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겠어. 내가 있잖아. 음료수라도 좀 마셔. 남자친구가 제 옆에서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둔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 후에 저는 더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혼자서 악몽을 꾸다가 깨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 항상 밤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불만이었지만 워낙에 그랬던 사람이라서 별 의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연락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결혼한 후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허망하게 보내드린 한을 풀기도 전에 제 결혼식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에 저는 잠을 설치다가 꿈을 꾸고 기겁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엄마! 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운 옷을 입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제 뺨을 내리치며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려, 지혜야.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놈은 절대로 안 된다. 잠에서 깼는데도 뺨이 얼얼한 것 같고 엄마의 말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꿈에 나타나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날 아침밥도 먹지 않고 11시 무렵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가까운 흥신소에 찾아갔어요. 사업 등록자까지 마친 믿을 만한 흥신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조폭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제 예비 신랑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예비 신랑한테 뭔가 찜찜한 게 있으신가 보네. 예비 신랑 뒷조사 해달라는 말씀 맞죠? 네. 그 사람 학력이랑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무튼 그런 거 싹 다 조사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결혼식이 일주일 뒤에요. 그 전에 알아봐 주셔야 돼요. 아이고 빠듯하네.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우리 다 경찰 출신의 탐정들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흥신소에 의뢰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앞두고 신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혜야, 우리 이제 일주일 뒤면 결혼이네? 너무 행복해. 뭐 하고 있어?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 그래? 나도 결혼식 전까지는 몸 사리고 있어야겠다. 몸을 사려? 아니, 아무튼 쉬어. 또 연락할게. 한번 의심이 드니 모든 게 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전에는 예비 남편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꿈에 나온 엄마의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내가 바로 잡을게. 두 분 그곳에서 제 걱정하고 계시죠?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3일 만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신랑의 뒷조사를 마쳤다면서 흥신소로 와달라고 했어요. 가서 그 사람들이 보여준 사진과 증거 자료를 보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왜 이 사람이랑 호텔에서 왜 키스를... 아이고, 그 시어머니랍니까? 두 사람 내연 관계가 5년 이상은 됐던데요. 그리고 이 김종호라는 사람은 이름도 바꾸고 그 원래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기는커녕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고요. 미국은 여행으로 한두 번 다녀왔던 것 같던데 정말 몹쓸 인간이네. 호스트바요? 네, 그 여자분들이 가는 유흥업소 있잖아요. 그 강남의 사모님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일했더라고요. 여기요. 요즘도 가끔 일하러 가는 모양이던데요. 그 의뢰인분한테 시어머니라고 소개한 그 사람도
그 호스트바에서 손님이랑 접대부로 만난 사이였고요.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 꽤 유명한 기업의 사모님이더라고요. 어쩜 이런 놈이 다 있나? 아마도 그 의뢰인분 돈 보고 접근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시모, 아니 그 미친 사모님의 남편분이 일하시는 기업에 찾아가서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거 아니면 만나뵐 수 없는데요. 제가 사모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급하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외부에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던 회장님과 마주쳤어요. 누구시죠? 여기 회장님이신가요? 그 댁의 와이프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에 그 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들이셨고 저는 그 회장님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증거를 바탕으로 몽땅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장님도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이 여편네가 정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 소송해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본의 아니게 미안해요. 결혼 직전에 이런 사실 알게 돼서 힘들 텐데 나한테도 알려주러 직접 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네, 꼭 그 파렴치한 아줌마랑 이혼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청첩장을 돌린 제 지인들에게만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그놈에게서 수백 통의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장이 갔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문자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기? 날 사기로 고소했어? 그래, 너 사기꾼이잖아. 네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잖아. 호스트바? 유흥업소 접대부 출신이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날 속이니? 그리고 네 엄마도 엄마가 아니라 네가 접대한 사모님이잖아.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아니 지혜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이제 거기서 일 안 해. 나 꽃집 하는 거 알잖아. 그 꽃집도 사모님이 해준 거라며. 이제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사기꾼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 엄마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리고 넌 내가 가만 안 둬. 두고 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려고 외출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근처에 그 사기꾼 놈과 예비시모, 아니 그 추접한 사모님이 저를 보고 다가오더라고요. 예, 지혜야. 뭐야? 어떻게 알고 왔어? 저를 보자마자 사모님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네가 다 잘못 알았던 거라고 말해주면 안 돼? 제발 이렇게 빌게. 내가 너 피해 보상금 얼마든 다 줄게. 얼마 주면 되니? 1억? 2억? 그 아줌마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나 돈 많아. 어디서 개뿔도 없는 주제에 돈 이야기를 꺼내? 남편 덕에 아주 젊은 남자 끼고 성형이나 해대고 잘 살았지? 지옥이 뭔지 지금부터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이 더러운 자식아,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 들이밀고 나타나? 지혜야, 용서해줘. 나 너 없이 못 살아. 지혜야, 다 오해라고. 내가 설명할게. 지랄하지 마. 끝까지 발악을 하네. 내 앞에서 당장 꺼져.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제 차에 타고 쌩하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 계속 재심 청구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놈이 그런 식으로 결혼 사기를 쳤던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결국 그 인간은 징역 2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심만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을 텐데 직궤에 지가 걸려 넘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파렴치한 사모님도 결국 이혼 소송 끝에 알몸으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소송을 하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저는 속죄를 하고 또 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구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다 바로 잡았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난 아마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엄마, 고맙고 죄송해요. 저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선은 죽지 않을 거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요가를 배우며 정신과 육체를 수련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내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음의 문을 열었네요. 지금은 제가 먼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해요. 여보, 난 정말 당신 만난 게 기적 같아. 어떻게 이렇게 듬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내 옆에 와줬을까? 너무 고마워. 지혜야, 내가 더 고맙지. 내 마음 받아주고 우리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나도 기적 같아.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쫓기보다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절벽 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아이도 낳아서 다시 제 삶을 꾸려나가게 된 것이 기적처럼 생각됩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제 남은 생을 보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